자, 이번 시간은요, 76페이지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입니다. 이게 이제 경제 수요 공급 이론을 배우시는 분들이 이제 초반에 이제 부딪히는 게 그래프가 나오는 거, 수요가 뭔지, 공급이 뭔지, 뭐 이런 거 갖고도 좀 힘들어 하시지만 나중에 이 탄력성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좀 생소한 거죠.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우리가 개념에 대한 것부터 한번 이제 알아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는요.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하는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을 배우셨어요. 그죠? 그 우리가 그때 화살표로 얘기했지만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요. 수요량은 이렇게 감소하고요. 공급량은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배운 게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성을 배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변할 때 얘들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수치로 확인할 필요성이 좀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걸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이제 일각에서 양도세를 갖다가 감면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다주택자에게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럼 만약에 정부가 양도세를 갖다가 5%를 감면을 해줬다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 거래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어날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 늘어나는 게 과연 몇 프로의 크기로 늘어나는지를 우리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5%보다 적게 늘어나면은 이 5%라는 의미가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감면폭을 더 크게 해주든가 아니면 다른 지원책을 해주든가 이런 식으로 정책의 변화를 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변화되는 걸 모르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거를 우리가 수치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개념이 탄력성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탄력성은요. 정성적인 지표가 아니라 정량적 지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변할 때 양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하느냐를 확인하는 정량적이다. 그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정량적인데 정성적 지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한번 주어진 적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종속 변수의 변화율을 독립 변수의 변화율로 나눠서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라는 걸 앞에서 해보셨는데 지금은 아마 또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신 거거든요. 자,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해당 재화의 가격도 있고 소득도 있고 관련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얘들이 변하면 얘가 변하니까 얘들이 독립 변수고요. 여기 있는 수요량은 얘들의 변함에 따라 변하니까 얘가 종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 변수는 얘네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종속 변수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종류를 나눌 때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으로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런 얘기죠. 여기 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종속 변수가 수요량이라고 그랬어요.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는 변수가 가격이면은 이걸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수요량에 대한 것을 변화를 주는 게 소득이면 이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요 수요량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X제 가격이 변할 때 Y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을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는 거고요. 공급은 가격 탄력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요 중에 가장 이제 여러분이 일반적인 탄력성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목에서도 나와 있죠.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나타낸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절대값으로 명시한다는 얘기는요.
왜 그러냐면 가격이 변하면 수혜량은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음의 값을 갖는다고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 상승했는데 수혜량이 5%가 줄었다 그러면 10분의 마이너스 5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0.5라고요. 그러면 마이너스에 뭐가 있으면 계산할 때 번거롭잖아요. 그럼 얘를 플러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앞에 마이너스의 부를 하나 또 붙여주든가.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번거로우니까 그냥 절대값으로 표시했다라는 것은 이 부호를 생략하겠다는 얘기죠. 부호를.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개념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요. 여기 나와 있는 가격, 소득, 교차 모두가 분수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럴 때 분수식은 읽을 때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혜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라 바뀌면 틀리겠죠. 예, 그런 개념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요 가격 탄력성에 요즘은 이 크기도 물어봐요. 크기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탄력성이 3가지가 있고요.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까지 하면 5가지로 명시할 수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탄력성은요. 자, 가격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10%가 이렇게 상승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수혜량은 변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 가격이 10% 상승할 때 수혜량이 10%가 감소한다라고 갔을 때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가격의 변화율과 수혜량의 변화율의 크기가 동일하죠. 이걸 우리가 수치로 확인하면은 10분의 10이잖아요. 그러면 1이죠. 요 1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탄력성의 크기를 판단할 때는요.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해서 수치가 1보다 크게 나오면 탄력적, 1보다 적게 나오면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가 10% 상승할 때 얘가 11%가 줄었어요. 그러면 10분의 11이니까 1.1이죠. 1보다 크죠. 얘를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탄력적이라는 것은요.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죠?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크죠. 예, 그래서 얘는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0% 상승했을 때 수혜량이 9%가 줄었다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러면 얘는 10분의 9가 되니까 0.9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비탄력적이라는 애는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하고요. 이 탄력성의 크기가 작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은 이 표현까지도 써주는 거예요. 이 표현까지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낼 때도 있고요.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내요. 근데 비탄력적이라고 반응을 나타낼 때는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필수제일 때는 비탄력적인 가격이 예를 들어서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애들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우리는 소비하는 양을 많이 확 줄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쌀 가격이 폭등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끼 먹던 걸 한 끼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 3끼는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쌀의 소비는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는 사치품 아시죠? 예, 그러니까 명품백의 가격이 500에서 700으로 올랐다? 그러면 소비하는 양이 더 확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거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밖에 안 되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비를 포기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애들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셔가지고요. 평상시 잘 안 사던 건데 큰맘 먹고 한번 사볼까 그랬는데 여전히 비싸면 안 사죠. 예, 그럴 때는 그 가격에 민감하게. 그런데 아이고 갔더니 물가가 또 올랐네. 계란 가격이 또 올라갔네. 된장, 고추장 또 올라갔네. 그래도 우리는 집어 담을 수밖에 없죠. 그럴 때를 우리가 비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소비할 때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해요. 다만 그걸 우리가 용어상에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탄력적이지 내가 하는 행동이 비탄력적이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행위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안에서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그죠? 예, 그게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요, 가격이 일정한 수준에 있을 때 수요량이 무한대의 크기로 변할 수 있다는 것. 즉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이 무한대의 크기로 변할 수 있는 것을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요. 거기 78페이지에 가시면 탄력성과 기울기 관계에서 이제 그림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단 얘기죠. 이렇게 수직선으로 명시하는 애를요,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이 기울기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수요도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직선, 공급도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직선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가격이 변할 때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완전 비탄력적. 이게 현실적으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한번 또. 자, 임의의 가격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있죠. 이 선에서 이렇게 일정한 수평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가격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101원으로. 1원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이 양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99원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 수요량이 무한대의 크기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지는 요 수평선이라는 거는 임의로 이렇게 이 가격 수준에서 지정을 해준 것이지 이게 완전히 불변인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요거까지 얘기하냐면요. 공급에서 이제 이런 경우를 들어서도 출제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이렇게 이제 임의의 값의 기준에서 수평선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수직선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울기는 동일하더라.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과 양의 변화가 똑같은 경우죠.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여기 있는 그 가격이 만약에 1,000원일 때, 만약에 가격이 1,100원으로 10%가 상승하게 되면요, 여기 있는 수요량도 딱 10%의 크기로 줄어드는 관계. 이거를 제가 수치를 대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얘가 10% 변하면 얘가 10% 변한다, 이제 이런 거. 왜 그러냐면요, 얘가 1% 변하면 얘가 1% 변한다고. 그럼 1이잖아요. 그죠? 얘가 10% 변하면 얘가 10% 변한다고. 1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런데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애는요,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은 거예요. 이렇게 95만큼. 그죠?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0과 1 사이에 존재하죠. 그러면 이런 기울기가 나왔을 때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요게 가격의 변화죠. 요게 양의 변화죠. 가격의 변화에서 양의 변화가 작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급하게, 가파르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격이 이렇게 10% 변했을 때 줄어드는 양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40으로. 그럼 얘는 60%가 변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기울기는 1과 여기 있는 무한대 사이에 존재하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1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냐면은 무한대보다 작다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여기 보시면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어떻다? 완만하다. 그 다음에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급하다. 또는 가파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소비자들이 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낼 때도 있고 비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낼 때 여기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그 그림 밑에 가게 되면
78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수혜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라고 있죠. 예, 그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그 결정 요인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10년 사이에 이 출제될 때 내어보면요. 초반에는 이 결정 요인을 냈다가 그 이후로는 또 이 크기를 가지고도 출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결부되어 있는 내용들을 기본적인 정리는 좀 해두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혜의 탄력성을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준 애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얘예요. 대체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수가 많으냐 적으냐, 이걸 갖고 판단할 때요. 일단 대체제가 있으면 탄력적이 돼요. 그죠? 근데 대체제가 없으면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실 때요. 우리가 이제 그 주류도 보시게 되면은 자, 소주, 맥주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가격이라는 거를 올리고 싶을 때는요. 서로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소주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사람들은 막걸리나 다른 걸 소비할 거라고요. 맥주 가격이 너무 비싸지게 되면 소주나 다른 걸 소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체제가 많으면 그만큼 소비자들이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가격에 대한 변화를 줄 때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체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올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된장, 고추장 가격은 매년 조금씩 오르는 거예요. 오르더라도 우리 현재 예를 들어서 식탁을 차릴 때, 조리할 때 그 애들이 빠져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대체제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대체제가 많으면 뭐가 된다? 탄력적. 적으면 뭐가 된다? 비탄력적이 되더라. 그래서 대체제 유무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재화의 용도라는 것도 있어요. 용도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훨씬 더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은요. 주택의 일부를 개조해서 상가나 조그만 공장 등으로 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탄력적인 우리가 운영이 가능하지만 상가나 공장으로 썼던 것을 주거 형태로 바꿔서 쓰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용도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탄력적이 되더라.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시험에서 나왔던 거 뭐냐면 요거예요. 관찰 기간이 있죠. 예. 자, 이게 짧을 때는 대부분의 수요가 비탄력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는데 이게 장기로 가면은 탄력적으로 나타나더라. 그죠?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유가가 인상이 됐어요. 그럼 유가가 인상이 되면은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운행을 할 때 그죠? 단기에는 이 운영을 그냥 평상시랑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 유가가 인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단기에는 어떻게 둔감하게 나타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냥 별 아무 생각 없이 몰고 다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가 인상에 따른 주유비의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차를 운행하지 않는 차량들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게 한 2번 또 인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관찰 기간에 대한 것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가격 있죠. 이게 그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따라서 탄력성의 크기가 틀려지는데요. 상품의 가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예, 그러면 바로 탄력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그죠? 근데 요 비중이 작잖아요. 예, 그러면 비탄력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라면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한 20% 올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가격이 우리 가계 소득의 큰 비중이냐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평상시랑 똑같이 소비를 해요. 예.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3천만 원 하던 차가 4천만 원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 1,000만 원 자동차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 소득에서 보면 큰 비중이죠. 그러면 차를 이번에 바꾸지 못하고 하반기나 내년에 바꾸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갖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필품하고 사치품이라고 그랬을 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생필품은 우리가 비탄력적으로 필수제니까
근데 사치품은 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나라에 왜 유명한 뭐 명품 브랜드 있잖아요. 걔들이 가격을 올릴 거라고 공고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이구 쟤 오르면 어떡하나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죠. 소비할 수 있는 계층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범위라고 있어요. 시장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은 대체제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택시장 그러면 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를 찾기 힘들고요. 근데 만약에 걔를 세분하죠. 주택도 안에 들어가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있으니까 대체제를 찾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의 범위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이 중에서 어쨌든 간에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줄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대체제가 되더라. 수요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79페이지 하단에 가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 관계라고 있어요. 여기도 인용을 해주니까 정리는 해두셔야겠죠. 그죠? 자, 원래는 이제 이게 기업의 총수입인데요. 원래 이 기업의 총수입이라는 것은 가격 곱하기 수요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기업의 총수입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험에서 인용이 되는 거는 임대업자죠. 임대업자의 총수입은 가격보다는 임대료를 집어넣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죠. 자, 임대료가 100만 원일 때 10가구가 세를 들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임대업자의 임대 수익 있죠? 모니터로 보니까 또 이렇게. 예. 임대업자의 수입은 얼마냐면 1000만 원이죠. 그죠? 100만 원 곱하기 10이니까. 그죠? 100만 원 곱하기 10가구니까. 그러면 총 수입이 10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임대료를 변화를 했을 때 과연 임대업자의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교재에 보면은 제일 먼저 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그러죠. 자, 탄력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큰 거예요. 가격이 오른 거에 비해서 줄어드는 양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1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이제 임대업자가 세입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21년 1월 달부터 임대료를 150만 원으로 올리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재계약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아니면 이사를 갈 것인지를 결정해달라. 이럴 때 또 뭐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 드린 거니까. 그랬더니 한 가구만 재계약을 한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이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격을 한 50% 인상을 시켰는데, 그죠? 줄어드는 양은 거의 90%가 줄어든 거죠. 그러면 이 변화보다 이 변화가 크죠. 그럴 때 여기 있는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했더니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얘기는 지금 이 가격의 임대료의 변화보다는 줄어드는 양의 변화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기울기가 완만한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다?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임대료를 인상을 했을 때 전체 수입이 줄죠. 원래는 자 100만 원에 10가구 있어서 1000만 원 수입이 있었는데 150만 원으로 올린다고 그랬더니 한 가구만 있는 거예요. 그럼 150밖에 수입이 없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85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탄력적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임차자들 입장에서는 주변에 임대주택이 많이 있는 거예요. 공실도 많고. 그러니까 일로 이주하는데 여기는 그냥 임대료가 1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많냐면 대체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80페이지를 넘어가시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또 이렇다는 얘기죠. 100만 원일 때 10가구 있어요. 그럼 역시 얘네도 100만 원일 때 10가구니까 수입은 1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도 똑같이 임대업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150으로 올리겠다고. 그랬더니
한 가구만 이사를 가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재계약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여기 있는 이 변화에 비해서 이 변화가 지금 작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기 있는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이 가격의 임대료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급하게 나오죠. 기울기가 급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수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150만 원으로 올렸더니 9가구가. 그랬더니 1350이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350이잖아요. 그러면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왜 그럼 이런 경우가 나타나냐면 주변에 이 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비용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그냥 올려주고 여기서 계약을 연장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경우죠. 예,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 올릴 때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렸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쪽에 탄력적일 때 있죠. 만약에 거꾸로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150에서 100으로 내리면, 그죠? 예, 그러면은, 자, 100만 원 곱하기 100으로 내게 되면요. 100만 원 곱하기 10가구가 되니까 수입이 10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거꾸로 수입이 늘어나는 관계가 되죠. 내렸을 때. 그래서 이게 탄력적일 때는 내릴 때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비탄력적일 때는요. 가만히 보시면은 100에서 150 올렸다가 다시 100만 원으로 낮췄더니 10가구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수입은 그냥 1000이 되겠죠. 그럼 거꾸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비탄력적일 때는 올리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비탄력적일 때는 올리나 내리나 수요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올리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 올리면 수입이 늘어나더라.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도 그냥 용어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임대료를 인상을 하면 임대업자의 수입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서 이걸 알아야 되죠. 탄력적, 비탄력적으로 했는데 갑자기 1보다 클 때라면 또 당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값 1을 기준해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1보다 크면 수입이 줄잖아요. 올리면. 그러니까 수입은 감소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시험상에서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일단은 탄력적, 비탄력적의 기본적인 거를 먼저 용어가 정리가 좀 돼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쭉 들으셨을 때 많은 양이 들어간 것 같아도 나중에 보시면은 딱 몇 개 없어요. 우리가 탄력성 들어왔을 때 개념 정리한 다음에 가격 탄력성 들어와서 가격 탄력성에 대한 예서 크기,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 대체제 이런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수익 관계. 지금 한 개 크게 파트로 보면 3개 파트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찬찬히 보시면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까지는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수요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본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요의 소득과 교차 탄력성,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리고 간단한 계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 이런 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